저는 윤서진입니다. 2009년 9월 2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죠. 그날 아침 서울 사무실에서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장님과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남 하동의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식 씨 따님이신가요? 목소리 주인은 오정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묵던 민박집 주인이었죠.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께서 어제 아침 산에 가신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발등에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종됐다니. 그럴 리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울역까지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렸죠. KTX 표를 끊는 손이 떨렸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어머니 휴대폰, 둘 다 꺼져 있었어요. 하동까지 가는 3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들이 무섭게 보였어요. 어딘가 저 산속에 부모님이 계신 건가? 다치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오정호 씨를 만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민박집은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아침 6시쯤 나가셨습니다. 평소처럼 밝으셨어요. 오정호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탁자 위에 놓인 등산지도, 아버지의 독서용 안경이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하봉까지만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오후 2시쯤엔 돌아온다고. 오정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분이었어요. 은퇴한 공무원답게 모든 일정을 계획적으로 짰죠. 산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돌아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어도 안 오시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4시쯤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산악구조대가 이미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 5명이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구역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모님 찾으러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 7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구조대는 밤 수색은 위험하다며 내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산속에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수색을 중단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날이 밝으면 헬기까지 띄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 저는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머물던 바로 그 방에서 잤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전직 간호사답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죠. 아버지와 함께 일주일에 2~3번은 산에 가셨습니다. 두 분은 산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서진아,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가 다 사라지거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산이 부모님을 집어삼킨 건가? 아니면 길을 잃으신 건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에서 대기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소리가 계곡을 울렸죠. 온 산을 뒤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함에 민박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다른 길로 내려오신 건 아닐까? 헛된 기대를 품었죠. 사흘째 되는 날 구조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봉 일대를 모두 수색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흔적이 없다니. 옷가지 하나, 지팡이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두 사람이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실족하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계곡이나 절벽 아래도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동을 떠날 수 없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매일 산 입구에 나가 앉아 있었죠. 혹시 부모님이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내려오실까봐. 오정호 씨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따님, 좀 쉬세요. 이러다 몸 망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지는 게 느껴졌죠. 열흘째 되던 날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리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부모님은 아직 저 산속 어딘가에 계실 텐데 저 혼자 돌아가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춰버렸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산속에서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서진아,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좀 찾아줘. 꿈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처음엔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람들에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9월 20일이 되면 저는 지리산을 찾았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봉 입구에서 정상까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산은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휘익 지나갈 뿐이었어요. 저는 정상에 앉아 계곡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지리산 미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실족사했을 거라는 의견,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70년 넘게 사신 분이 갑자기 실수로 사고를 당하실 리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님이 왜 사라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2009년 9월 20일, 부모님의 마지막 산행. 그날 아침 두 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단풍이 아름답다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부모님을 찾을 때까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하동을 떠날 수 없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부장님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회사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 입구로 갔어요. 구조대가 다시 수색을 시작하길 바라면서였죠. 하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오정호 씨는 저를 걱정했어요. 매일 식사를 챙겨주셨죠. 따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어요. 오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정호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좀 더 일찍 신고하지 않으셨을까? 왜 부모님을 그냥 보내셨을까? 물론 이건 오정호 씨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해야 견딜 수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불러 조사실에 앉혔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실종 신고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실종 처리를 합니까?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간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죠. 산을 다 뒤진 겁니까? 구석구석 전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봉 일대는 물론이고 주변 계곡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두 사람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죠. 형사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네주었어요. 단순 실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곡이 깊어서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10년 넘게 지리산을 다니셨죠. 그런 분이 실족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규칙적인 분이에요. 항상 정해진 코스만 가셨죠. 위험한 곳은 절대 안 가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사람은 제 부모님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분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지, 이 사람은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하는 거예요. 더 조사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더 이상 하동에 머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죠. 저는 짐을 챙겨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오정호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따님, 몸 건강히 지내세요. 부모님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리산이 점점 멀어졌죠. 부모님이 저 산속 어딘가에 계신데 저 혼자 돌아가는 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곤 했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같은 팀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서진아,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좀 찾아줘. 저는 꿈속에서 미친 듯이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려는 거였죠.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서진아, 이제 좀 괜찮아?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많이 힘들지?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카페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저를 안아주었죠. 미안해, 내가 괜한 말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너진 거였습니다. 계속 참고 있었는데 한계가 온 거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요즘 실수가 잦습니다. 업무에 집중 좀 해주세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뿐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9월 20일, 부모님이 실종되신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다시 하동으로 내려갔죠. 오정호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봉 입구에서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혹시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정상에 도착해 주저앉았습니다. 계곡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휘익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매년 그날이 되면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친구들은 걱정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리산 미스터리라고 불리던 이 사건도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기사도 묻혔죠.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어요. 오늘은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모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2014년이었죠.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년의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리산 실종 사건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탐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달 뒤 탐정이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또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이 2015년이 되고 2016년이 지났죠. 저는 여전히 해마다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찾는 게 제 삶의 이유였어요. 2017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상사는 아쉬워했어요. 좋은 직원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퇴직금을 받아 아껴 쓰면서 살았어요. 2018년이 왔습니다. 벌써 9년이 흘렀어요. 저는 37이 됐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저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20일 부모님이 실종되신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모르니까요. 오정호 씨는 여전히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더 드신 것 같았습니다. 또 오셨군요. 올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도 왔습니다. 오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죠. 그날 저는 또 산에 올랐습니다. 하봉까지 가는 그 길. 익숙한 길이었어요. 10번도 넘게 걸었으니까요. 저는 걷다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쯤 답을 주실 건가요?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름만 천천히 흘러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생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정호 씨가 다급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따님, 뉴스 보셨어요?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뉴스요? 오정호 씨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 폐병원에서 의문의 배낭 발견.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기사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낭 안에 윤태식, 정연이라는 이름표가 있었다고. 부모님 거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정호 씨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가신 건지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바뀌어 있었어요. 젊은 형사가 저를 맞이했죠. 윤서진 씨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배낭이 정말 부모님 거 맞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물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 낡은 배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배낭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봉투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배낭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분명 아버지의 배낭이었어요.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사는 지도를 펼쳤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폐병원입니다. 철거 작업 중에 발견됐죠. 폐병원이라니.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결핵 전문 병원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이후 경영난으로 2004년에 폐쇄됐죠.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실종되신 게 2009년. 병원이 문을 닫은 지 5년 뒤였습니다. 그럼 병원은 이미 비어 있었던 건가요? 그 병원이 왜 지금까지 방치됐습니까? 형사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간 그대로 있었죠.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형사는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폐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출입문은 녹슬어 있었죠. 배낭은 지하 냉동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지하 냉동 창고라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런 곳에 부모님의 배낭이 있었을까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형사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입니다. 박정우 씨라는 분이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형사는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내일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배낭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차가 민박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형사와 함께 폐병원으로 향했죠.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병원입니다. 형사가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음산하게 서 있었습니다. 덩굴과 잡초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죠.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박정우입니다. 형사가 악수를 나눴어요. 박정우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우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위험합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쳤어요. 복도는 좁고 음침했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죠. 병원이 문을 닫은 뒤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죠. 박정우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이 보였어요.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길이었어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지하는 더 음산했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박정우가 한 방을 가리켰어요. 저기가 냉동 창고입니다. 무거운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동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은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정우가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배낭이 놓여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어요. 부모님이 여기 계셨던 건가요? 이 음산한 곳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배낭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형사가 박정우에게 물었어요. 박정우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등산 지도, 카메라,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윤태식, 정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부모님의 물건들, 10년 만에 찾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첩이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 수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거든요. 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험체 목록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실험체 목록이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불법 실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실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부모님이 그 실험에 연루된 건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는 낡은 선반들이 있었어요. 선반에는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환자 기록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환자들의 이름, 나이, 진단명이 적혀 있었죠.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윤태식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부를 들었습니다. 환자명 윤태식, 74세. 입원일 2009년 9월 20일. 그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실종되신 바로 그날. 저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송경로 산악구조 협력팀. 자발적 동의 확보 불가. 자발적 동의 확보 불가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형사에게 기록부를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사는 기록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제로 이송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형사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이곳에 끌려오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른 기록도 있습니까?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다른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기 더 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환자 기록, 실험 일지, 약물 투여 기록. 저는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정연이라는 이름도 발견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입원 기록이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분 다 여기 계셨어요. 강제로 끌려오셨던 거예요.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게 이렇게 밝혀지다니. 부모님은 길을 잃으신 게 아니었어요. 실족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하신 거였어요. 박정우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형사는 주변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첩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냉동 창고를 나와 다른 방들을 조사했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방이 있었어요. 약품 보관실, 수술실, 검사실,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오래된 책상을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명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죠. 하도영 원장, 결핵 전문의. 이 사람이 병원장이었나 봅니다. 형사에게 명함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즉시 신원 조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더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약 임상실험 계획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이곳에서 실험이 진행됐던 겁니다.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대상 노인 환자. 예상 기간 6개월. 노인 환자. 부모님도 포함되신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그래요.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우리는 지하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죠. 증거물들을 수거했어요. 서류, 기록부, 약품 샘플, 모두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이 고통받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첩의 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도영 원장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도영.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이틀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어요. 하도영을 찾으셨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찾긴 했는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망했다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형사는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를 냈어요. 2012년입니다.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됐죠. 2012년. 부모님이 실종되신 지 3년 뒤였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증언을 들을 수도 없는데.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는 조사실에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도영에 대해 알아낸 게 있습니다.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낀 모습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도영은 1990년대 후반 지리산 자락에 결핵 전문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엔 꽤 명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부모님을 납치한 건가요? 평범한 얼굴 뒤에 어떤 악마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결핵 환자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했죠.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 임상 실험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병원에서 본 그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합법적인 실험이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소문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실험한다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병원이 폐쇄된 뒤엔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니. 그 사이 부모님은 고통받고 계셨는데 하도영은 병원 폐쇄 후 뭘 했습니까? 형사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요양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려 했죠. 노인 요양시설이라니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2012년 갑자기 사망했고요. 형사가 덧붙였어요. 저는 하도영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가족은 없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행방불명 상태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실마리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증거물 봉투에 담긴 그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열어봐도 됩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체 목록.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김철수 2008년 3월 5일, 박영희 2008년 7월 12일. 계속 넘겨봤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이름이었어요. 60대, 70대.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태식, 정연희. 2009년 9월 20일. 그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실종되신 바로 그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실험체 목록에 올라 있다니. 총 몇 명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는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8명입니다. 모두 노인들이죠. 8명. 부모님 말고도 6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더 넘겨봤어요. 뒷부분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과 미미, 용량 증가 필요, 실험 결과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읽었습니다. 부작용 관찰, 지속적 모니터링 요함. 부작용이라니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받아갔어요. 필체 분석 결과 하도영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하도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8명 중에. 저는 물었습니다. 형사는 명단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가족들도 저처럼 고통받았을 겁니다. 10년 가까이 기다렸을 거예요.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형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원 직원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직원을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였다고 했죠. 저는 이순자입니다. 2003년까지 그 병원에서 일했어요. 이순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상적인 병원이었어요.
결핵 환자들을 치료했죠.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도영 원장이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신약 실험을 하기로 한 거죠. 제약회사라니. 그럼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던 건가요? 어느 회사입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외국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달라졌습니다. 동의 없이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동의 없이 약을 투여했다니.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원장이 협박했거든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환자들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2003년에 사표를 냈죠.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순자도 피해자인 건가요? 아니면 공범인 건가요? 부모님에 대해 아십니까? 윤태식, 정연이. 저는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2009년이면 제가 이미 그만둔 뒤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형사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산악구조 협력팀이라는 게 뭡니까?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이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병원에서 만든 팀이에요. 등산객들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실험 대상자를 확보하는 거였죠. 길을 잃거나 다친 노인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구조가 아니라 납치였던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끌려오신 거예요. 그 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병원이 문을 닫은 뒤 다들 흩어졌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거죠. 구조라는 명목으로 납치했고 불법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험 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환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실험의 부작용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을 위해 살해당했을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그 끔찍한 실험을 견디셨을까요? 아니면 고통 속에 돌아가신 걸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가 옆에 앉았어요. 힘드시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 그래요.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니 더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8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죠. 저는 말했습니다. 형사는 동의했어요. 연락처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사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때로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산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주 산에 가셨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산이 무덤이 된 겁니다. 아니, 무덤도 아니었어요. 실험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실험 동물처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부모님 미안해요. 더 빨리 찾지 못해서 10년이나 걸려서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폐병원을 정밀 조사한다고 했어요. 저도 동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폐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과학수사요원들이 함께였습니다.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요원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형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요원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 냉동실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흔적입니까? 요원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인체 조직의 흔적입니다. 여러 명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형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부모님이십니까?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신원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얼마나 걸립니까? 분석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주일. 저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형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일단 돌아가시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접 봐야 해요. 하지만 형사는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어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형사가 저를 차까지 데려갔어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그 안에 계신 건가요? 10년 동안 차가운 냉동실에 갇혀 계셨던 건가요? 민박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오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따님, 괜찮으세요? 식사라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호 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폐병원의 냉동실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공간, 차가운 공기, 그 안에 부모님이 계신 모습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어두운 산이 보였어요. 지리산, 부모님이 사랑하시던 산. 그 산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형사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적이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가 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모님이십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형사는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8명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8명?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숫자였어요.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2분 중 1분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1분. 그럼 다른 1분은요? 누구십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연의 씨입니다. 어머니시죠? 어머니.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흔적들을 분석 중이에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이라는 불안감. 2가지가 뒤섞였어요. 언제 모실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며칠 더 걸린다고 했어요.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 10년 만에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들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사람들이 왔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사가 연락한 거였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저는 김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수첩에 첫 번째로 적혀 있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도 거기 있었어요. 확인됐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죠. 다른 가족들도 왔습니다. 모두 1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를 화장했어요.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흔적들의 분석 결과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흔적들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확인이 불가능하다니. 그럼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8명 중 7명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신원 미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아버지는 찾지 못하는 건가요? 재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하도영의 공범들을 찾았어요. 산악구조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도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몰랐다니. 노인들을 납치하면서 몰랐다고요. 판사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공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허전했습니다. 진짜 주범인 하도영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조라는 명목으로 납치했죠. 그리고 불법 실험을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악 구조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사건은 큰 이슈가 됐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부는 뭐 했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어요. 산악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9월 20일, 부모님이 실종되신 지 꼭 1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하봉 입구에 섰어요. 폐병원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리산 불법 임상실험 피해자 추모비. 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식, 정연희. 부모님의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추모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민박집에 돌아와 오정호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올 것 같아요. 1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정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사랑했을 뿐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리산이 보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되신 날도 이랬죠. 단풍이 아름답던 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지리산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게 단체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매년 9월 20일에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세월은 계속 흘러갔어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고요. 2024년이 됐습니다. 저는 47이 됐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9월이 되면 저는 여전히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 섰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왔어요. 매년 올게요.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진실을 지키는 것,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우는 것.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리산 사건에 대해서요.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잊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잃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밤에 저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어요.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분은 웃고 계셨죠?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진 속 두 분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도 느껴졌으니까요.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제 삶의 의미가 됐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게 바로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마음속에 두 분을 품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정호 씨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가신 건지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